내가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내 고향은 예로부터 이어진 불황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남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까지도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불황민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는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른들 세계 이야기라 어렸던 나는 차별 같은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어느 동네에 사는지 상관없이 금세 친해지기 마련인데다 어른들도 나름대로 죄악감이 있었던지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렸으니까요. 평소에는 차별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A 동네 녀석들은 난폭한 놈들 뿐이야.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거라. 라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A 동네는 해안가에 있는 두 개의 동을 일컫는 말이었고 확실히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양아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나는 A 동네에 사는 Y라는 친구와 사이가 좋아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Y와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낚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Y네 집 근처가 바로 바닷가였기에 자주 Y네 아버지 낚싯대를 가져다가 좋은 목에서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Y네 아버지가 무척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놀러 가면 언제나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데 근육질인 몸에 머리는 스님 마냥 짧게 민 채였습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째려보는 것 같은 눈을 하고서요. 성격도 겉모습처럼 무서운 데다 다혈질이라 Y네 집에서 둘이 떠들기라도 하면 금세 시끄러. 입 닥쳐라 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내게는 무섭기 짝이 없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랬기에 Y는 언제나 아버지 낚싯대가 고장나지 않도록 신경을 쏟아 조심스레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Y랑 둘이서 바닷가 인근의 숲에 들어가 낚시를 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던 와중에 오래된 터널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무척 작은 터널이라 길이는 고작해야 5m 정도였을 겁니다. 안에는 쓰레기 투성이었습니다. 어슴푸레한 터널을 나오자 그 앞에는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호미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비밀 기지로 삼을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잔뜩 신이 나서 터널 안에 짐을 두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시간이 흘렀음에도 물고기는 전혀 잡히질 않아 우리는 슬슬 실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좀 잡히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노인에게서 나는 악취에 무심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백발성성한 노인의 머리카락은 기름기 투성이인데다 주름 투성이인 피부는 거무스름했습니다. 노인은 나른한 듯 입을 다물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오리심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무서워서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Y도 겁에 질린 것 같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거 저희 짐인데요. 역시 그렇구나. 내 집에 있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무척 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표정했던 얼굴을 움직여 웃음을 띄었습니다. 저런 곳에 던져두면 누가 훔쳐간다. 그리고는 웃으며 짐을 우리 곁에 두고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와 Y는 짐을 껴안고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이상한 할아버지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지 하고 둘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찌됐든 집에 돌아가려면 다시 노인이 산다는 터널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쭈뼛거리며 조심스레 터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슴푸레한 터널 안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할아버지 뒷모습이 보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살금살금 우리는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사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출구에 발을 들이려는 터에 갑작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늦었으니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자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솟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터널에 사는 거야? 그래, 언제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다. 어째서? 옛날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단다. 벌로 터널에서 사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내쫓아진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서 돌아가라.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할 거야. 그리고 위험하니까 여기는 다시 오지 말거라. 응. 하지만 우리는 다음 날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왠지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듯 우리를 대했던 할아버지도 점차 우리를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같이 놀아주고기도 하고 그림자 밟기나 종이접기 같이 우리가 모르던 놀이도 여러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톤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학교가 끝나면 매일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2달 정도 이어졌을 무렵 사건이 터졌습니다. 톤할아버지는 환타를 좋아해서 우리가 환타를 가져다 주면 소중하다는 듯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마시곤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맛 환타를 가져다 줄게. 라고 하면 고맙구나. 라며 굉장히 기쁜 듯 웃곤 했습니다. 그날 톤할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도중 Y는 장난을 치며 등에 지고 있던 낚싯대를 칼이라도 댄 것 마냥 휙휙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차게 휘두른 순간 Y는 앞으로 휘청하고 넘어져서 그만 낚싯대가 반으로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Y는 얼굴이 새파래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한테 맞아 죽을 거야.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요. 나는 흐느껴 오는 Y의 부탁에 같이 Y네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반으로 접혀버린 낚싯대를 보자 Y네 아버지 얼굴은 얼어붙고 눈은 새빨개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들어갈 대로 들어가 빵빵해진 풍선이 막 터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Y네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잔뜩 화를 누르며 평소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 중 누가 한 짓이냐? 이거. Y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고 나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 내가 한 짓이냐? 그러자 Y의 아버지는 고함을 치며 Y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어올려 충혈된 눈으로 째려봤습니다. 대답하라고. 톤 할아버지가 했어. Y는 흐느껴 울면서 가냘픈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 톤 할아버지는 누구야? 바닷가 터널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랬어. Y의 아버지는 Y의 머리채를 놓고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오야마 할아범인가? 그 새끼. Y네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삽을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Y는 소리 높여 울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무서워서 톤 할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Y의 말에 따르면 Y네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야 집에 돌아와 2번 다시 터널 가까이 가지 마라. 고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마침내 우리는 터널로 향했습니다. 사과를 할 생각에 환타를 잔뜩 사들고요. 하지만 톤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텅 빈 터널은 쥐죽은 듯 조용하고 톤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돗자리만 깔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앉아 할아버지가 오기를 잠시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환타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터널을 찾아갔지만 톤 할아버지는 역시 없었습니다. 어제 두고 갔던 환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터널 안에 여기저기 보이는 검붉은 얼룩이 마치 톤 할아버지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Y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미안해요. 미안해요. 톤 할아버지. 라고 되풀이했습니다. 그 후로 점차 나는 Y와도 사이가 멀어졌고 톤 할아버지 역시 2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옛날 터널에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A 동네에 오야마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가족이 다 같이 분신 자살을 하려고 했다더라. 집에 불을 질렀는데 아내랑 딸은 죽었지만 정작 오야마 씨는 살아남았던 거야. 그때 지른 불이 옆집에 옮겨붙어 큰 사고가 났던 탓에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한테 쫓겨났었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터널에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A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못돼 먹었다니까? 이것으로 내 이야기는 끝입니다. 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쫓겨나 지금도 건강히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다만 애매한 기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 Y의 아버지가 가져갔던 삽이 Y네 집에서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Y가 울며 외쳤던 미안해요 의미를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이었다. 공터에 주저앉아 놀고 있는 A군이 보였다. A군은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로 친구는 남동생처럼 A군을 귀여워하곤 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A군은 웅덩이를 나무 토막으로 찰박찰박 휘젓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걸자 보고 있어봐. 재미있으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디 보자. 하고 옆에 쪼그려 앉아 A군은 웅덩이를 휘젓던 손을 멈췄다. 거칠어졌던 수면이 잔잔해짐에 따라 거기 비치는 경치도 확실해져 온다. 작은 웅덩이니 비치는 건 두 사람의 얼굴과 구름 정도뿐이지만 그러자 A군은 실패네. 라며 다시 웅덩이를 휘젓기 시작했다. 무엇이 실패인지 뭐가 재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후로도 2번 실패가 이어졌다고 한다. 친구는 슬슬 질리기 시작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한다. 그 순간 A군이 앗. 하고 입을 열었다. 곧바로 시선을 웅덩이에 되돌리자 친구와 A 얼굴 사이에 모르는 아줌마의 얼굴이 비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는 당황해서 다시 웅덩이를 봤다. 여전히 아줌마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친구는 무섭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라는 의문이 앞섰다고 한다. 자세히 본 얼굴은 무표정했고 생기가 없었다. 이윽고 그 얼굴은 웅덩이 속으로 가라앉듯 사라져갔다. A군은 다시 웅덩이를 찰박찰박 휘저으며 조금 성공이야. 라고 말했다. 조금이야? 응. 아까 전에는 3개나 나왔는데. 그제야 친구는 처음으로 무섭다고 느꼈다고 한다. 돌아가서 같이 간식 먹자. 라며 A군의 손을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차마 다른 2개는 무엇이었는지 묻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아줌마 얼굴은 분명 영정 사진이었을 거야. 라고 친구는 말했다. (3년) 전 아르바이트 동료가 스키를 타다 뼈가 부러졌다. 사이타마의 모 병원에 입원했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차로 15분 거리라 사흘에 한 번꼴로 병문안을 갔었다. 나는 영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영혼의 존재를 묘하게 느낄 수 있다. 뼈가 부러진 친구는 정말 영감이 강하고 아마 3번째로 병문안을 갔던 날이리라. 저녁이었다. 그 병원은 계단 층계참에 재떨이가 있었다. 거기 딸린 의자에 앉아 둘이서 담배를 피웠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명이 울렸다. 아래쪽 계단을 내려다봤다.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무언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내가 아래쪽을 지그시 보고 있자 친구는 옷자락을 잡아 끌며 보지 마. 라고 말했다. 뭐가 있는 거지? 좋은 게 아니야. 보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자세한 걸 모르니 몸은 아이인데 얼굴은 할아버지인 영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놈이 우릴 보면서 해죽해죽 웃고 있다고. 우와, 그건 생긴 것부터가 위험한 거 아니냐? 나는 웃으면서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바보 자식아. 웃으면서 보면 어떡해. 친구는 진짜로 화를 내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그대로 병실로 돌아왔다. 왜 그러는데? 하고 물었다. 너 웃으면서 할아버지를 봤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귀신 같은 꼴을 하고는 달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렇다면 위험할 것 같아 그날 이후로는 병문안을 가도 그 계단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친구가 입원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였나? 그날도 저녁이었다. 겨울이었기에 저녁 6시쯤 되면 이미 밖은 깜깜하다. 그렇기에 대부분 사람은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지만 나는 워낙 한가하다 보니 면회 시간 종료 때까지 친구네 병실에 붙어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 나는 작별 인사를 건네고 1층으로 내려왔다. 화장실에 들러 이를 보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 선체로 몸은커녕 얼굴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뒤에서는 엄청난 아기가 느껴졌다. 위험하다 싶어 마음속에서 구자인법을 하고 유일하게 외우고 있던 부적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몸은 여전히 움직이질 않았지만 겨우 얼굴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아기의 정체를 확인하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여자아이였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였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잔뜩 깔깔거리며 들려오는데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 그리고 눈이 새카맸다. 눈동자만 가득한 것처럼. 그 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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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하고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금방 할아버지를 죽이고 왔어? 기분 나쁜 얼굴로 웃더니 깡충깡충 뛰었다. 제자리에서 뛰는 높이가 점점 높아지더니 내 키 정도 높이까지 뛴 순간 한 번에 나한테 날아왔다. 나는 충격과 공포로 그만 실신해버렸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아마 실제 시간으로는 길어야 1-2분 남짓이었을 것이다. 나는 화장실에서 멍하니 혼자 서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죽음의 신이었을까? 여태껏 본 적 없던 영혼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다음날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친구에게 어젯밤 일을 전했다. 그거 1층 카운터 왼쪽에 있는 화장실이냐? 그 말대로였다. 거기야, 거기. 위험한 곳이야? 미안. 말하는 걸 깜빡했었네. 거기는 쓰지 마. 귀신들이 지나다니는 영도야. 그것도 한가운데. 화장실을 지나가는 영도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부정한 장소인데 거기를 부정한 영혼이 지나가면 그만 동조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영도를 빠져나와 거기 머물게 된단다. 내가 본 여자아이는 그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 전혀 영감이 없는 사람이면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는데 나처럼 어중간한 사람이 그런 곳에 가면 더욱 위험하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나는 문득 전날 여자아이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어제 이 병원에서 할아버지 죽은 사람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매일 누군가는 죽어.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라. 하긴 큰 병원이란 그런 곳이다. 새삼 다시 느꼈다고 할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친구는 퇴원했다. 그 후 그 병원을 찾은 적은 없지만 아직도 무서운 체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상하지만 지금도 확실히 떠오르는 기억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다. 집 뒤쪽에 있는 큰 공터에서 여름방학 자유과제였던 근처의 곤충 찾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터 구석 콘크리트 바닥에 하수도로 통할 것만 같은 녹슨 철문을 발견했다. 흥미가 동한 나는 문을 열어봤다. 아래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보인다. 모험심에 가슴이 달아올라 나는 곧바로 집에 돌아와 회중전등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두근거리면서 그 사다리를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보니 바닥은 철망으로 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지하 배수로가 있는지 작게 물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 하수도는 아닌 듯했다. 통로는 앞뒤로 쭉 펼쳐져 있었는데 나는 우선 정면을 향해 걸어가 보기로 했다. 회중전등으로 발밑을 비추며 두근두근 한동안 걸어갔다. 눈앞에는 철조망이 나타났다. 막다른 곳이었다. 옆에는 위로 이어진 사다리가 있었다.
더 굉장한 걸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면서 나는 사다리를 올랐다. 얼마 걷지도 않았으니 처음 들어온 곳 근처로 나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나온 곳은 처음 들어온 곳과 똑같은 곳이었다. 게다가 황혼이 지고 있었다. 분명 들어간 건 한낮이었는데 어쩐지 무서워져서 나는 집에 돌아가려 공터를 떠났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풍경이 미묘하게 달랐다.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맨날 과자를 사 먹던 가게 가본 적도 없는 집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고 동사무소가 병원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다. 도로 표지판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마트가 붙어 있었다. 서둘러 집에 와보니 역시 미묘하게 이상했다. 뜰에는 커다란 선인장이 꽃을 피우고 있었고 스포츠카를 세로로 압축한 것 같은 이상한 디자인의 새빨간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현관 옆에는 인터폰 대신 아래로 기울어진 작은 레버가 붙어 있었다. 네 발에 털이 난 기른 장식물이 문양 옆에 있었고 하지만 우리 집이었다. 세세한 곳은 다르지만 어떻게 봐도 우리 집이었다. 명패도 그대로였고 왠지 모르게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집 뒤쪽으로 돌아가 부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에서 보라색 기모노를 입은 아버지랑 어째서인지 학교 음악 선생님이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문득 당시 플레이하고 있던 드래곤 퀘스트3를 떠올렸다. 그 게임에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게 나오거든. 딱 그 느낌이었다. 내가 또 다른 세계에 와 버리다니. 당황한 나는 공터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뒤 원래 왔던 길을 더듬어 갔다. 정말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늦으면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처음 들어왔던 사다리를 타고 나는 원래 세계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나는 그 공터가 무서워져서 다가가지 않게 되었다. 공터 쪽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었다. 거기 가까이 가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그러는 사이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결국 그 또 다른 세계가 무엇이었는지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하지만 반년 전 일 때문에 주변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슬쩍 살펴본 적이 있었다. 반쯤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었지만 공터는 아직 거기 있었다. 그 무렵에 공포감이 떠올라서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철문도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무렵 이야기다. 대학생이던 시절 나는 도쿄 로컬선역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가게 점장이던 유씨는 무척 특이한 사람이었다. 유씨는 무척 인품이 좋은 분이라 손님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원래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점장까지 맡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기에 점장이라고는 해도 당시 고작 24살이었다. 그 탓인지 나이가 비슷한 내게 무척 잘 대해주었고 나도 마치 형처럼 따랐다. 유씨는 정말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사실 학창시절에는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양아치였다고 했다. 옆 동네에 살던 아르바이트 동료의 말에 의하면 학교 다닐 무렵에는 눈도 못 마주칠 정도였다나. 그 탓인지 유씨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겁에 질리는 일이 없었다. 양아치부터 야쿠자에서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손님이면 친절하게 맞이한다. 하지만 상대가 도를 넘은 짓을 하면 그대로 목덜미를 낚아채 가게 밖으로 던져버리는 단호한 남자가 바로 유씨였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가 아르바이트를 낮잡아보고 막대하거나 상품을 일부러 손상시키는 짓을 하는 등 도를 넘었을 경우에만 나오는 행동이고 그 외에는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심야 아르바이트 동료가 병 때문에 빠져 유씨와 내가 같이 가게를 지키던 날의 이야기다. 그
그날은 일요일로 막차가 끊기고 1시 반에 상품 입하가 끝난 터였다. 3시 반에 잡지 신간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는 손님도 끊기고 딱히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다. 대개 그런 날은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때우거나 그도 아니면 교대로 휴식을 취하곤 한다. 그날은 다음날 주문 관련 문제 때문에 유씨가 카운터를 지키고 나는 사무실에 들어가 반품하기 위해 회수한 처지난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편의점이 대개 그렇듯 우리 가게 역시 손님이 들어오면 가게 안에 멜로디가 흐르게 되어 있다. 나는 유씨에게만 카운터를 맡겨놓는 게 미안해서 손님이 오면 계산 정도는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만화책을 읽으면서도 귀만큼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잡지 입하 때까지 가게에는 단 한 번도 멜로디가 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약 수십 분가량 나는 그저 천천히 만화책만 읽고 있었다. 몇 권 정도 읽고 나자 슬슬 질리기 시작해서 나는 크게 기지개를 켜고 사무실 안에 있는 CCTV 모니터로 슬쩍 눈을 줬다. 모니터에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맡고 있는 유씨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멜로디가 울리는 걸 못 들었나 싶어 나는 당황해 사무실에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원래 그닥 선명하지 않은 CCTV 영상인데다 모니터 하나로 가게 곳곳에 있는 5개의 카메라를 모두 중계하다 보니 칸칸이 나뉘어 가까이서 봐도 확실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모니터를 조작해 카운터 쪽 영상만을 확대했다. 확대된 영상 속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유씨를 카운터 너머로 째려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상황을 정리하려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우선 입구부터 그 여자가 서 있는 곳까지 전혀 피가 떨어진 자국 같은 게 보이질 않았다. 여자는 CCTV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옷까지 피에 물들어 새빨갰다. 그런 꼴을 했는데도 바닥에는 핏방울 하나 없다니 분명히 이상했다. 그리고 더욱 기묘한 것은 여자의 머리였다. 어떻게 보더라도 움푹 패여 있는 것 같은 모양새였던 것이다. 마치 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먹은 것 마냥 머리가 패였고 거기에 핏덩어리 같은 것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영상을 바라봤지만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익숙한 가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있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나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된 채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여자 앞에서 유씨는 팔짱을 끼고 떡하니 서서 그 여자를 마주 째려보고 있었다. 몇 분인지 몇 초인지 내게는 시간 감각조차 확실하지 않았지만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그 여자가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팔은 곧바로 카운터 위에 있는 카메라를 가리키더니 곧이어 서서히 얼굴도 카메라를 향해 돌렸다. 그 영상을 보고 있던 내게는 마치 나를 가리키는 것 같은 느껴졌다. 여자의 얼굴은 피에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여자와 모니터 너머 시선이 마주쳤다는 것을 느꼈다. 너무 무서웠다. 나는 온몸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벌벌 떨면서도 모니터를 계속 바라봤다. 이상한 소리지만 그대로 눈을 돌리기라도 하면 그 순간 살해당할 것 같다는 기묘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여자는 카운터에 등을 돌리고 가게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느린 걸음으로 마치 달팽이가 기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지?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여자가 향하는 곳에는 사무실 입구가 있다는 것을. 나는 공포에 질려 사무실 문으로 달려갔다. 그 와중에 사무실 문은 미닫이 문이고 잠궈 놓지도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열쇠도 없기에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들어올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서둘러 문에 달라붙은 후 문을 손으로 꽉 눌러 열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다. 문을 누른 채 고개를 들자 사무실 문에 붙어있는 반투명한 유리창으로 서서히 붉은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겁에 질린 채 그저 온 힘을 다해 문을 누르고 있었다.
귓가에는 서서히 다가오는 무언가를 질질 끄는 것 같은 스키찬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너무 힘을 쏟아부은 탓인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기도 전에 내 팔은 서서히 힘이 빠져 떨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저려오는 팔에 힘을 쏟아부으며 문을 누르고 있었다. 갑자기 문은 엄청난 힘에 의해 열리고 말았다. 나는 머리를 감싸고 몸을 말고서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 공포로 온몸이 떨리고 눈물과 땀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이제 끝이다. 살해당한다. 나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대로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열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비틀비틀 일어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사무실에서 나왔다. 손님이 없는 탓에 라디오 방송만 크게 울리고 있는 평소대로의 가게였다. 아연 실색하고 있는 내 눈에 가게 밖에서 들어오는 유씨의 모습이 들어왔다. 야, 저기 선반에서 소금 좀 가져다 주라. 유씨는 그렇게 말하고 소스와 케첩 같은 게 진열되어 있는 선반을 가리켰다. 나는 휘청거리며 선반에 다가가 소금을 집어 건네주었다. 유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것을 받았다. 카운터 밖에서 계산기를 조작해 바코드를 찍고 자기 집에서 돈을 꺼내 소금값을 채워넣었다. 그리고는 소금 봉지를 뜯어 손으로 소금을 가게 이리저리 뿌리기 시작했다. 너 잠깐 밖에 따라 나와라. 그리고는 가게 밖에서 내게 소금을 몇 번이고 뿌렸다. 그렇게 소금 한 봉지를 다 뿌린 후에야 유씨는 나 좀 쉴게. 라며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뒤를 따라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유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아, 깜짝 놀랐네. 담배 한 개피를 다 피우고 나서야 유씨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유씨의 말에 따르면 카운터 안에서 다음날 주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눈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었다. 여자가 피투성이라는 걸 보고 유씨는 당황해 큰 부상이라도 당한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기에 자세히 봤더니 그제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공포라는 걸 모르는 것인지 유씨는 귀신을 보고도 당황해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유씨에게 그 여자가 갑자기 소근소근 말을 걸어왔다. 같이 와줄래? 분명 내가 들은 것은 유씨의 목소리인데 그와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스키찬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말을 듣고 유씨는 업무 중이라 안 됩니다. 라고 넌센스적인 대답을 건넸다고 한다. 그 순간 그 여자로부터 대단한 악의 같은 것이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며 유씨는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말했다. 터무니없는 걸 만나고 말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먼저 싸움을 걸어왔는데 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주 째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유씨는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긁었다. 그렇게 서로 한참을 마주보고 있는 사이 갑자기 여자가 감시 카메라를 가리키고 카운터에서 사라져갔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줄 알고 마음을 놓았다며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며 유씨는 말했다. 그런데 여자가 가게 출입구를 지나 사무실 입구로 향하기에 당황해서 뒤를 쫓았다고 한다. 유씨가 여자를 따라잡자 여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안 된다면 저 녀석을 데려가겠다. 방해하지 마라.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딜 감히 내 아르바이트생을 건드리냐는 생각에 머리에 피가 치솟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내던져버렸어. 여자한테 손을 대다니 나란 놈은 한심하기 짝이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소년처럼 낙심하는 유씨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 신간 잡지 입파가 들어왔기에 나와 유씨는 그대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렇게 잡지를 받아 진열하고 조간 신문이 들어오자 점차 가게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서 그대로 평소처럼 바쁜 아침 업무가 이어졌다. 결국 그 귀신이 무엇이었는지 어째서 가게에 나타났던 것인지는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건 후 나와 유 씨는 가끔씩이지만 점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를 넘어 같이 놀러 다닐 정도로 친해졌다. 그리고 그때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는 사이 나와 유 씨는 같이 심령 스폿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한 번 더 보면 비교 검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번 가지고서는 모자라다고. 데이터는 많을수록 정확하게 검증이 가능한 거라니까. 그렇게 말한 건 유 씨였다. 나도 그 발언에 동의했기에 딴 말을 꺼내기는 좀 그랬지만 그 말을 하면서 삼각김밥 판매 실적과 눈싸움을 하고 있던 유 씨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솔직히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임신한 아내가 정기건강진단 때문에 산부인과에 다니게 된 지 몇 달 정도 지날 무렵이었다. 접객을 중시해서인지 병원에는 임산부 전용 휴게실 같은 느낌의 공유룸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다. 종합병원이라 설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아내는 병원에 들르면 거기서 같은 임산부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다. 이른바 예비 엄마 모임 같은 것이다. 저녁을 먹을 때 가끔씩 아내는 거기서 듣고 온 이야기들을 내게도 전해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기묘한 이야기다. 어느 커뮤니티가 되었든 고심점 역할을 하는 리더 격의 인물은 꼭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병원 예비 엄마 모임에도 어김없이 그런 역할을 맡은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 자신을 갈고 닦아 여성스러움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 여자는 외관뿐 아니라 내면도 세련되어야 한다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오컬트 비슷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간단한 운세로 시작해 영적인 치유 끝내는 흑마술 같은 느낌의 주술 같은 것까지 입에 올리는 그 여자를 보며 아내는 꺼림칙한 느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나름대로 오컬트 같은 쪽에는 관심이 좀 있었기에 재미삼아 어떤 흑마술이냐고 물었지만 고양이, 시체나 해충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기에 그런 쪽에는 가담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다. 그 후로 그 여자는 잉태된 아이의 선천적 가능성에 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즉, 아이의 장래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명을 책으로 올려놓을 비술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술이나 비술 같은 알 수 없는 개의적인 일에 엮이고 싶은 이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곧 태어날 아이가 좋은 운명을 타고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다들 혹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한동안 뭐가 뭔지도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간 후 예비 엄마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그럼 우리 아이 운명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좋아질 거야. 그러려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땡땡님을 불러내는 거야. 땡땡님은 운명의 신이야. 신에게 선택된 아이는 모두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당연히 신을 불러내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달콤할 거야. 그러니 다들 협력하는 거예요. 땡땡님의 가호 아래서.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자 머리가 어질어질했다고 한다. 마침 진료 순서도 다가왔기에 그 자리에서 먼저 슬쩍 빠져나왔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면 몇몇 이들이 그 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 기분 나쁜 이야기지? 라며 그날 늦은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는 내게 물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왔던 날에 일부러 자다 일어나서까지 해준 이야기이기에 뇌리가 강하게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나왔다. 죽은 것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듯 했다. 기묘한 것은 아이 어머니의 태도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내가 속해 있던 예비 엄마 모임의 일원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 그것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종의 충격과도 같은 것이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고 한다. 희죽희죽 능글능글. 단정하고 아름다운 얼굴에 띄어진 기묘하리만치 비뚤어진 그 미소를 보며
아내는 묘한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병원에서 연달아 사망자가 나왔다. 그것도 전부 산부인과에서만. 출산 직전에 임산부가 유산을 하고 임산부마저 세상을 떠난다. 심지어 한 번은 조산이 되어 아이가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진 순간 아이의 어머니가 자살한 적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방에서 아이의 아버지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지여 간호사가 연달아 사고를 당해 줄줄이 퇴직했고 의사마저도 과로로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쯤 되니 그 병원에 관계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였다. 결국 내가 강하게 말한 것도 있고 아내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꼈는지 병원을 옮기게 되었다. 다만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비 엄마 모임의 일부 사람들은 계속 그 병원을 다녔다고 한다. 아니, 병원이라기보다는 예비 엄마들이 모이는 그 공유룸에 계속 다녔다고 할까? 그리고 그 후 그 예비 엄마 모임에 속해 있던 이들은 모두 유산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2명은 자궁 자체가 파열되어 2번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다만 단 1명 리더였던 그 여자만 빼고 그 여자는 근처 다른 병원에서 옥동자 같은 건강한 산의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유명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이리저리 뛰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안고 있던 임산부들이 잔뜩 모여있던 그 종합병원에 왜 그녀의 아이만은 전혀 장애가 없었던 것일까? 그건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아내도 유산했다. 트리소미 21의 영향이라고 한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 땡땡님인지 뭔지에게 선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비법 같은 게 이 세상에 있다니 오히려 그게 실화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나는 꽤 자주 가위에 놀리는 편이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나 귀신도 종종 보곤 한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은데. 하고 감이 팍 올 때가 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조금 늦잠을 자버렸기에 당황해서 역까지 달려갔다. 그랬더니 웬걸 오히려 평소보다 빨리 역에 도착해버렸다. 전철이 올 때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고 보니 어찌 아랫배가 슬슬 아프다. 아침은 대충 집어먹었지만 화장실에 들를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 10분 정도면 빠르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겠다 싶어 나는 역 화장실로 향했다. 2칸 중 한 곳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곳은 비어 있었다. 재빨리 용변을 보고 손을 씻었다. 그러는 사이 옆칸에 있던 사람도 문을 열고 나왔다. 샐러리 맨인 듯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세면대 쪽으로 걸어온다. 아, 이 아저씨도 손을 씻으려 하는구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아저씨를 보자 어째서인지 가위에 놀릴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이 느껴졌다. 뭐랄까 오한이 나고 등골이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랄까? 그러고 보니 아까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다. 용변이 급해 무시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설령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옆에 아저씨도 있겠다.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아저씨는 다리가 좀 불편한지 옹기적 걸어 내 곁에 온 후 손을 씻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아저씨의 모습이 세면대 거울이 비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조심스레 아저씨 쪽으로 눈을 돌리자 아저씨도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에서 내게 위해를 가려는 듯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다 씻고 아저씨는 가방을 든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장실을 나섰다. 나는 뒤로 돌아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저씨의 등은 양복이 길게 찢어져 피투성이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오른발을 거꾸로 돌아가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화장실을 나간과 동시에 몸에 가득했던 한기가 사라졌다. 그 후 나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내가 미국에서 알게 된 사람 중 첫 시간에 네가 있다. 19살 무렵 2달간 어학연수를 위해 LA 가서 현지 대학 ESL 수업을 듣게 되었었다. 하지만 일본인이라고 나 말고 다른 한 명뿐이고 그 외에는 거의 중국 사람들 뿐이었다. 내가 속한 반은 아래에서 3번째 등급에 들어가는 반이었기에 솔직히 영어 실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껏 어학 연수까지 왔는데 뭐라도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서툰 영어를 총동원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 애썼다. 그러는 사이 친해진 것이 바로 초씨였던 것이다. 초씨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있는 아저씨였다. 다만 영어에는 별로 자신이 없는지 나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영어로 대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저 웃으며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다. 그뿐 아니라 차가 없어서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내게 저녁이 되면 위험해 라며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 자기 차로 나를 데려다주곤 했다. 점심을 같이 먹을 때면 밥값도 거의 초씨가 냈었다. LA에서 머문 2달 동안 초씨는 내게 정말 잘해주었다.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 데려다주고 점심은 매번 초씨가 사줬다. 그리고 휴일이 되면 종종 같이 아울렛에 가서는 구두 같은 걸 사주곤 했다. 당황해서 괜찮다고 몇 번이고 말렸지만 초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너 학생, 나 사장, 나 돈 많으니까 괜찮다. 라고 서툰 영어로 말하며 억지로 내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2달이 지나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초씨는 영어를 배우는 한편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에 오면 꼭 연락해 라며 내게 메일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중국 회사 명함을 건네주었다. 나 역시 일본에 오면 꼭 연락주세요. 라고 말하고 내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줬다. 그리고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중국으로 돌아왔어. 라고 초씨에게 메일이 왔다. 나는 그럼 놀러 갈게요. 라고 답장을 한 후 여름방학 때 중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후 나는 곧바로 초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무척 영어가 능숙해진 초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씨, 영어 엄청 늘었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어로 대답했다. 그렇지도 않아. 영어보다는 차라리 일본어가 편하다니까. 일본어 할 줄 알았어요? 하고 나는 놀라 물었다. 아무래도 원래 일본어는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영어로 말을 걸어오니 초씨도 영어로 받아주려 애썼던 것 같았다. 곧 초씨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서 나는 초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호텔로 갔다. 솔직히 초씨가 운영하고 있다기에 작은 유스호스텔 정도 되리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꽤 큰 호텔이라 깜짝 놀랐다. 그리고 중국에서 머문 일주일 동안 초씨는 내게 정말 잘해줬다.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도 데려다주고 호텔에는 무료로 묵게 해줬다. 낮에는 나 혼자 관광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초씨가 일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만 체류 나흘째에 반일 감정이 있는 듯한 청년 3명에게 봉변을 당했다. 낮에 별 생각 없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병을 강매하려는 것이었다. 무시하려 하자 어깨를 잡아채더니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도리가 없다. 당황해 멍하니 있자 그들은 나를 잡더니 지갑을 꺼내 돈을 들고 도망쳤다. 어째서인지 영어로 이라고 외친 후 그날 저녁 내게 사정을 들은 초씨는 화를 내고는 이리저리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에 갈까 생각만 하고 무서워서 뭘 어쩌지도 못한 채 호텔로 돌아온 터였다. 초씨는 괜찮아. 금방 돈은 찾을 수 있어. 그때까지 이걸 써. 라며 내게 돈을 건넸다. 내가 거절하자
이건 용돈이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초 씨가 말했다. 나는 감사히 받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낮에는 초 씨가 아는 여성분과 함께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 오후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범인 중 한 명인 것 같은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남자가 울면서 돈을 갚으러 온 것이었다. 초 씨의 친구라는 사람이 데려와 강제로 사과를 시켰다. 나는 뭐가 뭔지 당황스러워 그쳐. 괜찮아요. 괜찮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초 씨는 잔뜩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그 청년은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는 억지로 질질 끌려나갔다. 등 뒤로 보이는 그의 왼쪽 손목은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초 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옛날 그 서투른 영어로 내게 말했다. 다른 두 사람 이제 없어. 그 사람들 주인 나쁜 짓 했어. 경찰한테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라. 처음으로 초 씨가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다리가 덜덜 떨려 어쩔 줄을 몰랐다. 지금도 초 씨와 연락은 하고 있고 그가 좋은 사람인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다. 중국인이 자기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적에게는 그 무엇보다 혹독하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매년 3월이 되면 밤바꾸기 앙케이트라는 게 떠오른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내가 다니던 학교는 꽤 큰 학교라 매년마다 반 바꾸는 게 하나의 행사 수준이었다. 봄방학 도중 3월 마지막 날에 교사 이취임식이 있고 그때 체육관에 새로 구성된 반 명단을 게시하는 것이다. 친한 친구나 좋아하는 여자아이랑 같은 반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전날부터 몹시 두근거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그해 3학기가 지나가고 2월이 될 무렵 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반바꾸기 앙케이트라는 글자가 봉투 앞에 크게 찍혀 있었고 어느 문제집 회사에서 보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 와서 찾아봐도 그런 이름의 회사는 찾을 수가 없다.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 4학년 중에 절대로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의 이름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앙케이트를 보내준 사람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문구 세트를 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당시 나는 잡지에서 경품 이벤트를 하면 무조건 신청하고 있었던 데다 마침 안에 회신용 엽서도 들어있었기에 흔쾌히 응했다.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 하나 없이 같은 학년에서 가장 싫었던 장난꾸러기의 이름을 적었다. 나 그 녀석은 집이 근처라 등하교 때마다 매번 그 녀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매번 다른 반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같은 반이 되면 하루 종일 괴롭힘에 시달릴 것 같았다. 그래서 절대로 그 녀석과는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5학년은 총 6반이니까 그리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테지만 그 후 나는 완전히 그 앙케이트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런데 3월이 되자마자 지난번 그 문제집 회사에서 커다란 봉투가 날아왔다. 지난번 앙케이트가 생각나 바로 뜯어보니 내가 문구 세트에 당첨되었다는 것이었다. 거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문구 세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서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대로 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름을 썼던 그 녀석과는 절대 같은 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반 배정에 대해 선생님들이 회의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 봉투에는 일본 종이로 칭칭 감긴 부적 같은 것이 한 장 들어있었다. 겉에는 내가 사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초등학교 이름이 적혀있고 또한 5학년이라는 글자 역시 듣도 보도 못한 남자아이의 이름이 기분 나쁘게 빨간색으로 크게 써 있었다. 그걸 내가 사는 동네 신사에 있는 소나무에 3월 8일 오후 9시 이후의 못으로 박아달라는 것이었다. 그 신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유명한 곳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참배하는 사람 하나 없는 잊혀진 곳이었다.
그걸 해내면 문구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받은 편지는 모든 조건을 달성하면 지난번 것과 함께 근처 강에 흘려보내라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나는 중학교에 다니던 형에게 상담하려 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음에도 나와 형은 무척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지에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면 안 된다고 써 있었기에 곧 나는 포기하고 말았다. 신사는 집에서 자전거로 5분 정도 거리였기에 그 부적 같은 걸 나무에 못으로 박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춥긴 하지만 눈이 내릴 계절도 아니고 9시 이후에 15분 정도 나갔다 오는 건 일도 아니다. 그 편지와 부적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곧 3월 8일이 되었다. 나는 편지에 나온 대로 하기로 하고 저녁을 먹은 뒤 9시가 지날 무렵 부적과 못 망치를 들고 집을 나왔다. 긴 코트를 입고 자전거를 탄 채 신사로 향한다. 그 신사는 주택가의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었다. 나는 언덕 아래에서 내려 폭이 좁은 돌계단을 올라갔다. 돌계단에도 신사 안에도 가로등이 하나씩 있었기에 어두워도 발밑은 보였다. 당연히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기분이 으스스해서 나는 빨리 끝내고 돌아갈 생각으로 주머니에서 부적과 못 망치를 꺼냈다. 그리고 달려가서 신사 기둥문을 지나친 다음 신사 천백일 옆에 있는 나무 중 제비가 무기의 소나무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내 머리 정도 높이의 부적 앞면이 보이도록 한가운데에 강하게 못을 두세 번 박았다. 그러자 손 안에 든 부적이 미묘하게 움직인 느낌이 들어 나는 무심코 손을 떼어 넣었다. 이미 부적은 나무에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10m 정도 떨어진 신사 본당 옆에서 갑자기 웬 사람이 나오더니 나를 향해 지켜보았다. 라고 소리쳤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어두워서 지금 생각해도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다.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망치를 내던진 채 돌계단을 뛰어내려 집까지 죽을 힘을 다해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 내가 앙케이트의 이름을 썼던 그 말썽꾸러기 녀석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죽었다. 편지는 써져 있던 대로 집 근처 강에 흘려보냈다. 4월이 되자 유명한 백화점에서 최고급 문구 세트가 날아왔지만 그때 봤던 문제집 회사 이름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 후 그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신사에는 그 후 한 번도 가지 않았기에 나무에 박았던 부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망치를 잃어버렸기에 아버지에게 혼났던 기억은 난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부적에 이름이 써있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되었을지는 당연히 모르고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 문구 세트는 형이 무척 부러워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무척 기묘한 체험이라 혹시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문구 세트는 단순히 잡지 이벤트에 당첨된 것일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 와서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동네에 카미야네 아줌마라는 유명인이 있었다. 같은 반 카미야의 어머니였기에 카미야네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뿐이었지만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녀석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줌마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말도 잘해서 동네에서 소문난 양아치도 카미야네 아줌마한테 혼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라며 나쁜 짓을 때려칠 정도였다. 당시 온갖 잡다한 고민을 안고 살던 중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며 화도 내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고마운 분이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다. 모두의 어머니 같았다고 할까? 그리고 지금도 카미야네 아줌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일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었다. 내용은 흔하디 흔한 괴담이지만 말하는 방식 같은 게 몹시 능숙한 것이다.
듣고 있노라면 말도 안 되게 무서워서 남자놈들끼리만 있는데도 깍깍거리며 덜덜 떨 정도였다. 바로 그 카미야네 아줌마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가을 우리 반의 전학생이었다. 아마 이름은 아키야마였던 것 같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전학생이 드물어 그는 꽤 주목을 받았었다. 키가 큰데다 얼굴도 잘생겨서 여자애들에게 인기 좀 끌겠구나 싶은 게 그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아키야마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친해지려 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키야마는 점차 혼자가 되어갔다. 걔한테 막 돌을 던지는 거 있지 뭐니? 걔가 다쳐서 낑낑대고 계속 던져대는 거야. 고양이를 힘껏 발로 차더니 쓰러진 고양이를 막 발로 밟으려고 하더라니까.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담임 선생님의 귀에도 들어가 아키야마는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하지만 그러자 곧바로 걔네 어머니가 출동했다.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 좀 괴롭혀도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극성 맞은 아줌마였다. 소문에 의하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걔네 어머니랑 학교 간의 마찰 끝에 전학을 온 것이라 했다. 그 와중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결국 어머니의 고향인 이곳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역시 토박이었기에 아키야마네 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그 덕에 나까지 소문을 주워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열혈 교사였다. 그런 학부모를 상대로 알겠습니다. 빠디하고 물러날 양반이 아니었던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 약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 교육이란 그저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라며 완전히 불이 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평소엔 담임 선생님이 기운 넘쳐 온갖 이상한 일을 끌고 오는 탓에 투덜거렸던 우리도 다들 신나게 선생님을 응원했었을 정도였다. 어쨌든 아키야마는 꺼림칙한 녀석이었다. 양아치처럼 껄렁껄렁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같은 느낌이라 우리는 다들 진심으로 그를 두려워했었다. 어느 날 내가 카미야네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아줌마와 카미야가 같이 쇼핑을 가려던 차였다. 동네 슈퍼에 쌀이랑 이것저것 사야 해서 카미야를 짐꾼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었다. 기왕 놀러 온 거 나도 도와드리기로 하고 셋이서 슈퍼를 했다. 쇼핑을 하던 도중 아키야마가 조금 떨어진 곳에 멍하니 서 있다는 걸 발견했다. 아키야마네 집은 여기서 꽤 먼 곳이다. 그냥 쇼핑을 하러 온 것 치고는 좀 부자연스럽다. 나는 카미야를 팔꿈치로 콕 찔렀다. 카미야도 곧바로 아키야마를 알아차린 듯 했다. 왜 이런 데에 와 있는 걸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자 아줌마가 뒤에서 쓱 얼굴을 내미셨다. 저 아이가 그 아키야마라는 애니? 용키 아셨네요. 하고 둘이서 깜짝 놀라서 말했다. 저 아이는 위험해. 가까이 다가가지 마렴. 그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만 말하고 아줌마는 다시 물건을 고르러 가셨다. 지금까지 어떤 불량배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다니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라며 카미야도 깜짝 놀란 채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야마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대로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다. 몇 번이고 아키야마네 아줌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떠들었다. 너희가 왕따를 시켜서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상해진 거야. 왕따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반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어머니에게 뭐라 말을 했던 모양이다. 실은 우리 집에도 그 아줌마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그 아줌마 역시 우리 엄마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을 괴롭힌 거 아냐?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질투한 거겠지. 어차피 글러먹은 녀석이지? 확 미쳐버렸으면 좋겠네. 처음에는 좋게 되돌려 보내려던 부모님이었지만 결국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강제로 문을 닫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왠지 모르게 슬펐다. 아, 이 아줌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달까? 3학기가 끝나고 본방학이 된 어느 날 나는 카미야네 집에 놀러갔다. 아줌마와 셋이서 수다를 떠는 동안 어쩌다 화제가 아키야마 이야기로 넘어갔다. 실은 마음 한켠에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아키야마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아키야마는 결국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완전히 정신에 문제가 생겨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아키야마네 아줌마도 멀리 떨어진 병원에 보내졌다고 한다. 아키야마네 할아버지는 연을 끊고 저런 제정신 아닌 것들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해. 라며 호통을 쳤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지나간 후 나는 카미야네 아줌마에게 물었다. 결국 아키야마는 뭐였던 건가요? 아줌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인간은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한눈에 알았어. 이미 인간이 아니라는 걸. 진짜 아키야마는 아마 평범한 아이였을 거야.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먹히기 시작해서 진짜 아키야마는 이제 사라지고 만 거야. 아키야마의 탈을 썼지만 안에는 더러운 생각만이 가득 차 인간의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그 이야기에 나도 카미야도 경악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는 곧잘 해주셨지만 이런 영능력자 같은 이야기를 아줌마가 한 것은 처음이었다. 어째서 그런 일을 당한 건가요? 무서워요. 나도 카미야도 완전히 겁에 질려 새파랬다.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내려온다고 말해야 할까? 그 집 할아버지 몇 명이고 사람을 죽게 했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지. 아키야마네 어머니가 이상한 것도 그 탓이야. 카미야네 아줌마는 왠지 슬퍼 보였다. 하지만 그걸로는 모자랐던 거야. 그래서 아키야마까지 당해버린 거지. 죽은 사람의 원한과 저주가 화를 불렀어. 결국 아키야마는 거기에 먹혀버리고 만 거야. 불쌍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아키야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 라며 카미야가 화를 냈다. 업보라는 건 그런 거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핏줄을 타고 동티가 나지. 친한 사람도 그렇고 너희들도 마음을 강하게 먹으렴. 그런 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거니까. 카미야네 아줌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두고 보렴.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이제 저녁 준비해야겠네. 아, 키무라 너도 저녁 먹고 가렴. 그렇게 말하고 아줌마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와 카미야는 우울함에 젖어 있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꼴을 당하다니.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키야마가 너무 불쌍했다. 어쩐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아줌마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는 나와 카미야만의 비밀로 남게 되었다. 지금은 나도 마흔이 가까워지고 어느새 아줌마도 세상을 떠나셨기에 꺼내놓는 것이다. 그 후 아키야만의 할아버지는 병에 걸려 전신이 마비되어 죽을 때까지 와병 생활을 했다. 할머니는 간병을 하다 과로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시설로 옮겨졌다. 아키야만의 할아버지는 옛날 탐욕스러운 사채업자여서 꽤 악독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다. 할아버지가 들어간 시설에는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일하는 곳이라 종종 소식을 듣곤 했다. 할아버지는 온몸이 마비되어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통증은 가시질 않는다. 거기에 아무리 자세를 돌려 눕히고 치료를 해도 온몸에서 욕창이 낫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 욕창 때문에 생긴 상처로 온갖 감염이 일어나 병이 겹치고 겹쳤지만 그럼에도 그는 죽지 않았다고 한다. 저게 진짜 생지옥이지 뭐니? 하고 어머니의 친구분은 혀를 내두르시곤 했다. 결국 아키야만의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야 세상을 떠났다. 20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버틴 후에야. 아키야만의 아줌마와 아키야마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결국 이 모든 일은 우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키야만의 할아버지는 그저 끔찍한 병에 걸린 것이었고 아키야마와 아키야만의 아줌마는 정신병을 앓은 것뿐이니까.
세상에는 아무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나는 그때 이후로 성묘나 제사에는 꼭 참석하고 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지. 경찰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전에 겪은 이야기다. 그 녀석은 고속도로 순찰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과 과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한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주일 전에 도호쿠 자동차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사고는 일가족 4명이 탄 자동차가 평일 심야에 질주하다가 중앙분리대의 격돌에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고속도로 달리고 있던 트럭 기사가 A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차가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를 했다. 야간조로 대기하고 있던 친구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직행했지만 신고가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새까맣게 타주고 있었다. 그 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검시가 이루어졌고 치아 구조와 병원 기록을 대조해 사망자가 도쿄 니시타마 지역에 사는 일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K씨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까지 4명이었다. 체내에서 알코올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시야를 가릴 만한 것도 딱히 없었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사고는 곧 핸들 조작 실수로 인한 보통 사고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친구도 별 특징 없는 평범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라고 과장에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장은 그게 말인데 라며 불러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말에 따르면 어젯밤 한 소년이 도쿄 제2경찰서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럼 도대체 난 누구라는 건가요? 소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저께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어딘가 다들 놀러 갔나 싶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밤이 늦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소년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겼는지 무시당했다고 한다.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대로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가족들의 이름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었다. 자신까지 포함해 가족 전원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멀쩡히 살아있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 경찰서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 사고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가족들의 치과 치료 기록을 통해 부모와 딸은 틀림없이 본인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아들의 시신만은 머리 부분에 손상이 심각해 판명이 불가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아오모리 근처였지만 양친 모두 추부지방 출신이라 토호쿠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여행이라도 갔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친구는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며칠 뒤 과장에게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자 과장은 우물우물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 소년은 신체적 특징이나 외형은 죽은 아들과 꽤 비슷했지만 치아 치료 기록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소년은 정신착란을 일으켰기에 곧바로 경찰병원 정신과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 후 사고사한 가족의 집을 조사했지만 사고 후 누군가 살고 있었던 듯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 이야기를 소년에게 전하자 결국 소년은 완전히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결국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차 안에서 발견되었던 시체는 누구고 아들을 자처했던 소년은 누구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 가족은 어째서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을
그것도 평일 심야에 달리다 사고를 당했던 것일까? 나는 그 가족이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